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릴 천부경, 천체물리, 제가 공부하고 오는 것은 이제 천체물리인데요. 먼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철학이나 종교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수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놔서 저는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접어두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한국의 천부경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일찍이 깨우쳐서 우주의 근본, 우주의 생성 원리를 깨우친 글이다, 그 상징적인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시는데, 과연 오늘날 현대의 과학자들이,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시고 알아오셨던 한국의 천부경하고 이렇게 같이 접합을 시키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먼저 유럽의 천문학과 천체 물리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우리 한국의 우주론을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첨단 과학이라는 천체물리의 그 개념과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전에 벌써 생각해 놓고 만들어 놓으신 천부경 이론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서 결국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들인지 것을, 나아가서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동양의 고대 우주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동양 그러면은 우리 문헌에 나와 있는 대로 남북오만리 동서이만리의 대제국을 거느렸던 우리 한민족이 아시아에 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까지 이게 대제국을 거느렸던 것을 봤을 때, 저는 동양 우주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국 우주론이라고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다 서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은, 현재의 첨단 과학인 수많은 우주선들이 우주에 올라가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멀리 떨어진 별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만들어진 것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아름다운 이런 이제 물질 덩어리, 또 가스 덩어리, 토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스하고 먼지가 토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냥 보석이 깜깜한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모양으로 정말 예쁩니다. 아무튼 우주의 수많은 은하와 별들을 밤하늘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이 별들이 뭉쳐 있고, 근데 별이 뭉쳐 있는 거 있더니 구상성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별이 뭉쳐 있는 것은. 근데 사실 별이라는 것은 가스 덩어리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빛이 약 8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근데 그런 태양과 같은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사실 얼마나 커요. 태양과 비슷한 그런 별들이 뭉쳐있는 이런 것들이 좀 아까 보셨던 수많은 은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소위 말하는 은하수 속에도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입니다. 사실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인데, 얼마나 거리에 떨어져 있냐면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220만 년을 달려야 됩니다. 22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이 우주에는 우리와 같은 은하가 얼마나 많이 있다 보냐면은, 추측하건대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은하수에서부터 220만 년 동안 가야만이 갈 수 있는, 즉 우리가 보는 이 은하는 실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봤던 이 사진은 220만 년 전에 반짝인 것을 좀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죠. 220만 년 전에 반짝인 것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이 우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부원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배우셨던 천부경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은하수 앞에 또 다른 은하가 앞에 있는 겁니다. 은하의 모양을 하늘에 떠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의 곳곳을 찍다 보니까 수많은 은하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바로 꼭대기에서 쳐다보는 건 모양으로 이런 은하도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은하들이, 아니면 별이 폭발하면서, 또 은하와 충돌하면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우주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이 가스 덩어리가 뭉쳐서 엄청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별이 되고, 이 별이 다시 사라져가는, 또 별들이 뭉쳐서 하나의 은하수를 만들고, 은하와 뭉쳐서 다시 만나고 폭발하는 것을 계속 순환과 반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좌측 위에 보이는 것도 그 은하 그 별들의 사이를 다시 한번 근접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빼곡히 차이인데도 이 점과 점, 하얀 점과 점 사이에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은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은하수를 근접 촬영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밤하늘을 보는 은하도 우리 현재 우리가 보이는 이런 은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길이는 약 10만 광년을 얘기하는데,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태양계가 존재하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군지와 목토맥, 천해명 사이에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 가지고, 허블 망원경은 직경 약 2.5m짜리 이 망원경을 지상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우주에서 촬영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선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 사실을 폭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약 5,500개의 은하 사진을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5,500개 은하 사진을 찍어서, 그래도 은하 세계 우주를 다 찍을 수가 없죠.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자, 은하와 은하 충돌. 지금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남자 여자 작은 그 물체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세상에 있는 별들도 하나씩 있는 별이 있고 반드시 두 개씩 있습니다. 은하도 두 개씩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힘이 같이 공존을 해서 돌아가면서 평행 유지하다가 하나가 힘이 없어지면은 붙여서 폭발하면서 나중에 사라지는 자그만 미물에서부터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큰 은하 세계도 반드시 우리 소위 말하는 굳이 구별을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세 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수많은 은하들 그려보니까 사람 형상으로 나왔다. 근데 이것도 저도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돌아가신 최재춘 선생님이 그 삼시진법으로 만들어낸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도 바로 이 모양이 나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은하를 우리가 봤을 때 은하의 구조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아마 시골이나 바닷가에서 보시면 이런 우리 살고 있는 은하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스럽게 보이는 것은 우주의 먼지라든지 빛이 못 들어오는 걸 차단된 거라든지 해서 검은스럽게 보이지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허블 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이 우주의 곳곳을 지상에서 컴퓨터의 조작으로 해서 우주의 곳곳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석을 촬영하면은 그것을 또 자기 쪽에서 그쪽을 촬영하고 해서 계속 우주의 깊이까지 촬영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촬영을 하지만, 우리 천문학자, 우리 천체물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우리는 별을 연구하지만 별별 없는 학과다. 이 실험만 하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 잘 이걸 다시 한번 천부경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지구에 있는 이게 지금 좀 아까 인공위성 허블 망원경인데 그냥 우리 인간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별을 관측해 보니까 이 별이 가장 멀린 일명 퀘이사라고 얘기합니다. 퀘이사, 우리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 퀘이사, 이걸 보는데 이 앞에 어떤 은하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별은 별빛은 말 그대로 사방으로 다 나가겠죠. 사방으로 다 나가는데 우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빛만 생각을 합니다. 평면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하수의 빛이 더 크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은하수 옆으로도 다 사방으로 나갈 거니까 만약에 이 별빛이 두 개가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가 위로도 가고 밑으로 왔을 때 보통 빛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똑바로 나가야 되면 여기 있는 우리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바로 안 나가고 여기 있는 은하수에 의해서, 은하수의 강력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중력됨에 의해서 별빛이 휘어집니다. 휘어져서 일로 갔던 것이 일로 꺾어져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일로 가던 것이 꺾어져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있는 별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은 직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처럼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평면으로 봤지만 별 하나를 다시 관찰해 보니까 여기 실제로 별이 4개로 보입니다. 별 하나가 아니고 별 4개로 보이고 앞에는 은하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면은 빛은 여러분 알다시피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파동이냐 입자냐 두 가지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최근에는 빛의 이중성이라 해가지고 지금 파동성, 입자성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별빛을 조사해 보니까, 이 별빛을 조사하니까 수많은 별빛을 다 조사한 가운데서 조사해 보니까 이 별빛이 계속 뒷부분에 또 실험이 나옵니다. 우리가 별을 어떻게 관측하고 실험을 하냐면요, 빛밖에 안 들어와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빛을 소위 말하는 프리즘으로
분석을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위에 넘어는 빨간 건 넘어서는 적외선 쪽으로, 그다음에 보라색 쪽으로는 자외선 쪽으로 이렇게 파장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저 별에는 어떤 가스가 많고 어떤 가스가 많으니까 몇 년 됐다는 거 바로 나와요. 그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별빛을 보니까 계속 빨간색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우리한테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파장이 긴 쪽이니까. 그래서 이 K사라는 것을 가장 멀리 있다고 멀리 있는 별이 더 멀어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정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K사가 가든 우리가 가든 뒷부분에 또 나오시겠지만 우리가 풍선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점이 그대로 고정돼 있지만 바람을 불면은 점과 점 사이에 멀어지 그런 역할로 모든 점이 멀어지는 거로 마찬가지로 가장 멀리 있는 별이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결국 뭐예요? 이 우주는 애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팽창해 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됐고 이것을 한국 여자분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충남대학교 장경애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한테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장경애 교수님이 이거를 중력 렌즈 효과를 증명을 해서 천체 물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라인이 거졌습니다. 이 장경애 교수님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이름은 랩스탈 노르웨이 분이고 장경애 선생님은 이제 장씨니까 교수가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랩스탈 장 이론으로 돼야 되는데 천체 물리학계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장 랩스탈 이론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 제자가 앞서 있다. 중력 렌즈 효과를 최초로 증명하신 분이 장경애 교수님인데 아깝게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빛을 못 보시고 그냥 일반 물리만 가르치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어쨌든 간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효과를 보면은 좀 전에는 이렇게 점으로 보였지만은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호 형태로 보입니다. 호 형태로 이렇게 호 형태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수군지와 목도 천여 명과 별과 그다음에 은하와 또 이 태초의 우주 폭발에 의해서도 현재 또 팽창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과연 동양의 우리 선조님들이 그 옛날부터 천부경이라는 글을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생산됐던을 가르치고 전해왔는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뭘 했냐를 한번 다시 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부터 2600년 전이니까 전국시대 약 이전이죠. 춘추 전국시대 그 이전입니다. 우주는 탈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아나시메네스는 공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 우주는 원자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타고라스는 기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하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우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전체 운동은 원운동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운동.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돌고 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모든 것이 원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있어서 그 두 별과 별, 행성과 행성 사이 하나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중심이 있어서 같이 원운동하면서 같이 돈다. 주조는 개념으로 이 우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갈릴레오는 또 지동설 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옥도 들어가고 약 3년 전에 갈릴레오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로마 교황이 인정을 한 거죠.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 모든 것이 같이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주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중세 때는 이 교회의 권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교회의 압박과 그다음에 천문학 지식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유럽으로 흘려 들어갑니다. 나중에 TV에 또 나오겠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천문학은 인도에서 지나갔고요. 인도에서의 천문학은 황하 지역에 살았던 우리 동이족부터 흘러갔던 것이 현재 천문학계의 정설입니다. 그건 황하 지역에 누가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흔적. 결국 천부경을 만들고 전파하고 또 그것을 알려줬던 우리 조상님들이 결국은 흘러갔던 흔적이 뒷부분에도 제가 나올 텐데요. 또 코페르니쿠스와 티커 브라이는 또 스승과 제자로서 다른 주장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중세 때,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죠. 좀 전까지는 이런 강력한 고대 때의 우주론이 중세 때까지 이어옵니다. 왜? 교회 측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코페르니쿠스와 티커 브라이가 태양 중심이냐 지구 중심이냐에 따라서 서로 스승과 제자가
다른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에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근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데카르트, 수학의 아버지는 데카르트는 이것은 우주는 하나의 단세포 모양으로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다 해서 세포는 모든 것을 에테르로 차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 그것을 확대시키면은 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에서나 또 일반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은 이런 케플러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타원 궤도를 돈다 아주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케플러가 사용했던 이 플라톤의 다면체 나중에 뒷부분에 이것이 우리나라 혼천의를 모방한 거다라는 것 증거를 제가 3차원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은 혼천의 시계. 지금도 광화문에 세종대왕 그 상 앞에 있는 혼천 시계가 있는데 여기 원방각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사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케플러는 벌써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제 실제로 만원경을 제작함으로 해서 관측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이제 만류인력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인력 상호작용에 의해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 수많은 천체들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세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천문학책에 꼭 나오는 그림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와 주를 덮고 있는 이 하늘 수많은 별들이 태양 우리 인간이 이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죠. 이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 조선인들은 벌써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혹시 유럽에 오신 분들은 혹시 보시겠지만 특히 유럽의 수많은 박물관은 프랑스나 영국 같은 걸 이제 비교해 보면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나라에서 훔쳐온 곳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형 박물관 같은 경우. 그래서 다른 데는 안 가고 저는 이제 발로서 큰 박물관에 또 작은 연구소에 이런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 곳에만 저는 갑니다. 가서 가능한 우리 것이 있지 않나 해서 그를 찾으려고 이제 전 유럽을 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 관측 기구 이것들은 중동의 모양 형태를 문양을 많이 땄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원뿌리는 별의 위치가 어떻고 별의 고도가 어떻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조선인도 벌써 관측을 하고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이 혼천이 그다음에 지금도 유럽의 관공서 커다란 교회 벽에는 반드시 해시계가 있습니다. 해시계.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번에 와서 우리나라 그 공무원분들한테 우리나라 관공서 크게 많이 짓잖아요. 제발 이제 우리 해시계들 만들어 놓자. 우리 조선에 해놓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시계를 근거로 해서 해놓으면은 하나의 그 뿌리도 연결되니까. 아무튼 유럽에는 곳곳에 이 땅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하늘만 쳐다보시면 커다란 관공서나 큰 교회 옆에는 반드시 해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도로관한 모형도 수많이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해시계가 사방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가져다니는 해시계들 등등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보물창고 6층 건물인데 1년 내내 깜깜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 연구소에서 가가지고 이 분야만 보겠다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제가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화가 나고 1880년대 해시계지만은 여기 밑에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눈가에서 흘러가서 거기 남의 나라 지하 창고에 있는 것도 이거 보면 지금 우리 걸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자 그러면 아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뿐만 아니라 은하수 별까지 보셨는데 과연 별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우리 몸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런 나무 이런 마이크 모든 구조 이전에 별들이 만들어졌겠죠. 별이 만들어져서 별들이 더 뭉쳐가지고 하나의 가스 덩어리가 뭉쳐서 하나의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가벼운 물질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물질까지 만들어진 걸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시면 바로 천부경입니다. 가스 덩어리들이 수많은 가스 덩어리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쳐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면서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별의 그 일생을 보는 그림을 HR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주로 가 있다가 이 별이 점점 나중에 힘을 잃어서 이것이 팽창합니다. 잡아당겨야 되는데 팽창하면서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모든 에너지 일체역은 다시 수축을 하고 점점 수축해서 점점점 중력이 굉장히 많은 덩어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돼서 나중에 안 보이는 블랙홀로 가는 그런 별의 일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 탄생에서부터 별의 일생을 마지막 가는 장면까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 중세 때까지는 수많은
아까 보여드렸던 천문학자들이 그러나 이제 중세 이후로는 그냥 관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정확한 물리적인 근거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걸 해서 이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의 근본 물리까지, 근본 입자까지, 입자 물리학까지 들어가서 지금 뒷부분에도 나오지만요, 이런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물질의 본질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덩어리부터 시작해서 작은 덩어리, 그 작은 덩어리 더 자르면은 뭐가 또 나오겠다 해서 별이 만들어지면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수소가 만들어지면 헬륨과 탄소가 만들어지면서 그다음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는 수소, 이것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수소가 어느 세월 동안 지나가면서 수소와 수소끼리 부딪히면서 소위 말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시 튀겨나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주의 물질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우주에서 물질과 물질이 만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생성이 됩니다. 일시무실부터 일종물종일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 우주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양성자 반응해가지고 수소와 헬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질소, 산소 계속 더 무겁고 커다란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옆에 있는 걸 또 건드리고 나오면서 또 다시 분열과 또 다른 물질이 또 나오고 생성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주하고 지구하고 사람 몸을 비교해 보니까 각 원소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비율이 수소, 그다음에 우리 지구에는, 그다음에 사람의 몸에는 점점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그런 떠돌아다니는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주계열성이 별이 되면서 그 계열도에 들어가서 별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별이 확장되고, 현재 태양은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계는 나중에는 별이 커지고 거성에서 갔다가 에너지를 이루면 다시 떨어져서 백세 외성으로 가서 나중에는 블랙홀로 가는 수많은 별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별의 일생도입니다. 별의 일생도를, 여기 태양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별의 일생도로 해서, 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 별과 은하수, 결국 별이 뭉쳐서 하나의 은하수가 되니까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그림으로 도식화시키면은 수소와 헬륨의 반응에 의해서 물에 뭉치고, 그래서 가스가 폭발하고 또 팽창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블랙홀로 가는 별의 일생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무거운 물질 만들어져 보니까 결국은 중성전별,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로 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물질이 순환이 된다는, 다시 폭발하니까 우주에 또 떠도는 성건 물질이 되겠죠. 성건 물질이 다시 또 세월을 지나면서 또 뭉치는 순환과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천부경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별의 일생도를 좀 보여주고요. 태양의 내부에 엄청나게 무거운 물질이 계속 폭발되면서 하나의 별의 구조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온도가, 우리가 장작불을 뗄 때도 온도가 높은 것은 청색이고 온도가 낮은 것은 빨간색으로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별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즘을 통과해서 우리는 별의 성분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별까지 안 가더라도 별의 시생을 모두 측정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봤을 때 대폭발에서 우주가 형성되는, 대폭발에서부터 우주가 형성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37억 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숫자는 과학의 기기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금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부분은 보는 빅뱅에 좀 잠깐 보여. 그래서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측정할 수 있는 것과 그 넘어서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폭발을 했어요. 폭발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폭발하면서도 빛이 나갔으니까, 사방으로 빛이 나갔으면은 이 빛도 그냥 이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올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는 살고 있는 쪽도 빛이 온다고 우리가 봤을 때 그 빛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사 빛을 받았습니다. 복사 빛을 받아 보니까 이것도 기계가 좋은 거에 따라서 더 발달된 우선 가지고 복사 빛을 받아서 우주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는 쪽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곳도 복사를 봤을 때 그를 측정한 거로 딱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이것을 누가 했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아까 우주에 있는 것도 만원경도 이 허블 이름을 떠서 만원경인데, 바로 이 H값에 따라서 우주가 나이가 얼마가 됐다는 것이 정확히 나오고 있죠. 제가 독일 킬 대학에서 석사 논문을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썼습니다. 우주 팽창계수, 이 H에 대해. 이 H 우주 팽창계수를 쓰고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일생일대에 제 개인적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천부경을 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역사 어떻다는 걸 제가 이게 좀 알지만, 그때 후배의 도움으로 이만 두꺼운 천부경 원전이 해가지고 마치 이걸 쓰고 있을 때 그 천부경을 설명해 주신 분들, 일단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읽는 순간에 제가
연구소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미쳤구나. 왜? 우리 조상들이 벌써 해놓은 걸 내가 왜 여기 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이 짓 하고 있니? 정말 그랬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세계가 우주가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천부경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왜 남의 나라 땅에서 지들끼리 내가 이거 하고 있냐. 너무 기분 좋아서 한편으로 화가 나가지고 천부경 들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녔어요. 이거를 논문을 쓰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뭐 뒷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천부경의 수많은 숫자,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세 번 했대. 세 번 다 우리 세계 알아주는 그 우리 천체 물리학 독일 교수님들이 제가 세미나를 다 오셨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 부족했는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천체 물리 시간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숫자 노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숫자 노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벌써 해서 우주가 생성을 어땠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숫자가 없이 얘기했는데 너 지금 너희들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숫자 노름하냐 이거예요. 숫자 노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주 팽창 계수의 값에 따라서 지금 정확한 지금 우주가 약 130억 년 됐다는 것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파세기라고 하는 단위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우주를 충전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요. 단위가 빛이 1년 동안 가려면 얼마나 만에 가야 되겠어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파세크라는 단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좀 줄여서 좀 계산하려고 이런 원리로 파세크 단위가 나오는데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있다 그냥 넘어가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주 팽창할 때 이 파세크 단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3.26광년이에요. 1광년이 아니고 3.26광년을 가지고 우주를 지금 어떻다는 것이 좀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빅뱅 이론 아까 풍선에서 점을 찍어 나와서 봤더니 이 점점 모든 것이 더 멀어져 가고 늘어져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심무실부터 시작해서 일정무정일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고 다시 작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듯이 언젠가는 끝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 프리즘에서 나오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가지고 빛이 멀어져 가고 있고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값에 따라서 이 우주의 나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30억 년으로 우주의 나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원소 주기편인데 제일 가벼운 수소 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져서 제일 무거운 물질까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은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제일 무거운 물질을 자르다 보면은 여기에 수소가 나오겠죠. 그 수소보를 또 자릅니다. 수소 원자를 또 자르는 거예요. 원자를 자르다 보니까 크바과 엘렉트론도 나오고 또 자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를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면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물체를 분자를 원자를 계속 자르다 보니까 이 작은 입자까지 크바과 렙톤이 나왔는데 1968년에 이것보다 더 작은 입자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작년에 증명이 됐습니다. 이 H 입자를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힉스인데 이것은 질량을 가지고 물리량으로 봤어요. 추측만 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증명이 돼서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한국의 이희소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에서 핵물리학자로서 의문의 죽음을 고속도로에서 당하신 이희소 박사님이 이미 이 입자 제일 작은 입자를 힉스 입자라고 이름을 분이 이희소 박사님. 그래서 그 힉스 입자를 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우주에는 중력, 전자기력, 핵력과 약한 핵력이 있으면서 한 것이 이분이 힉스고 힉스와 같이 연구해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으신 분. 자, 그럼 그 이 힉스 입자도 언젠가 또 깨지면은 어떤 입자가 또 나오겠죠. 과학이 발달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가 우리 함부르크의 축구단의 선수였었죠. 그 손흥민 선수가 연습할 때 어쩌다 가요. 그러면 이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밑으로 100m를 들어가요. 100m 들어가면은 직경 10m짜리 원형으로 2km로 되어 있습니다. 2km. 직경 10m의 원형으로 km가 된 전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 한쪽 구석에 있어요. 2km니까요. 거기서 뭘 하냐면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입자가 뭔지 계속 지금도 실험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요. 계속 돌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하다가 물질을 치는 거면 그것에 위해서 안개 상자로 딱 추적이 나오니까 그린다. 추적이 나오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그리고 머리가 좋다는 분들이 연구의 숫자까지 나와요. 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더 작은 입자가 있잖아요. 뒤돌아서 생각해 봅니다. 그 작은 입자가 모여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다시 반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것을 우주에서 계속 반복다. 이건 어떤 원리를 되고 있네. 우리 조사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우주론으로 정립이 되면서 잊어먹지 말라고 천부경 81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